자, 이번에 최희마의 맞수다. 최근에 또 이제 정책적인 얘기도 있고, 어제 삼성전자에 또 뭐 이 관련된 소식도 있고 해서 제약바이오를 조금 접근해 볼까 하고요. 깊이 있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강하나 연구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자, 일단 본론으로 가서 정책은 아무래도 뭐 이제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은 또 이 복지 후생 얘기를 하잖아요. 의료 정책도 많이 얘기하고 뭐 전 정권에서는 이제 전공의 사태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발맞춘 건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아주 독특하게 요즘 사업 다각화를 많이 얘기들 합니다만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 엑소의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의료기기 요즘 미용 뭐 이쪽도 매칭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떤 트렌드가 조금 읽히는 게 있나요? 네, 최근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여러 IT 기업들이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한 2년 전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 글로벌? 빅테크도 뭐 구글, 아마존 혹은 뭐 테슬라까지도 AI 혹은 뭐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도 발맞춰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삼성 측에서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 그렇죠. 삼성전자까지 바이오 쪽에 좀 발을 담근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뭐 지배구조 이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논할 건 아니고 네. 트렌드는 하여튼 뭐 대충 읽혀지는 부분은 그렇긴 하죠. 네. 자,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 가서 아스코라는 거를 입에 담듯이 많이 얘기해요. 뭐 연초되면 JP모건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 거기에 이제 아스코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뭐 풀네임은 네네. 저도 맨날 몰라서 뭐 아까 이제 앞에 코너에서 설명해줬지만 5월 말부터 이제 6월 초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뭡니까? 일단 아스코는 3대 암학회 중 하나이고요. 5월 30일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암학회이기 때문에 항암제 트렌드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것일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다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약간의 훈풍을 불어다 준 사례들이 이제 몇 주간 있었죠. 그래서 네. 아스코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 혹은 아스코가 끝나자마자 또 6월 16일에 바이오 USA가 있기 때문에 아스코에 갔다가 바로 이제 바이오 USA로 넘어가는 기업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에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암 트렌드가 무엇인지 어떤 암 관련 기술들이 최근에 투자를 많이 받고 임상 데이터가 좋은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리가켄바이오나 티움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오랜만에 좀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주가가 반응을 했죠. 네,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보다는 이번에 바이오 USA에서 라이선스 딜의 진전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런 것 뭐 때문에 추측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스코에 당연히 갈 수는 있겠죠. 갈 수 있겠지만 뭐 유의미한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바이오 USA를 기대하시고 조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신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도 트렌드가 있군요. 그렇죠. 참, 뭐, 그렇죠. 뭐, 한의에서 옛날에 단독으로 뭐 쓰던 거를 이제 요즘 뭐 어떻게 병용 투여도 포장해서 하고, 네. 전달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뭐 병용요법하고 뭐 섞어 쓰고 뭐 많죠. 칵테일도 맞습니다. 요법이라고 하나요? 자, 하나하나씩 좀 보죠. 종근당이 노바티스의 기술을 수출한 라이센스 아웃한 CKD510. 이 원료물질 이름인가요? 네, 이게 물질 이름인데요. 네. 첫 번째 마일스톤 수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네. 일단 종근당의 노바티스의 라이선스 아웃 한 지는 이제 1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 아웃이 정말 큰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근당의 기업 가치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었어요. 다만 이번에 약 69억 원 정도의 마일스톤을 수령을 했다고 발표가 됐고요. 네. 노바티스가 임상 이상의 IND, 그러니까 FDA에 IND를 제출함에 따라서 69억 원 정도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만에 첫 성과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떤 적응증으로 쓸지 어떤 질환에 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내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노바티스가 최근에 심혈관 분야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작년 라이선스 아웃 전에 심혈관 질환 쪽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노바티스가 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심혈관 질환 쪽 데이터를 보고 산 것이지 않을까. 그럼 심혈관 질환 쪽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임상에 진입을 하고 임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마일스톤은 꾸준히 들어올 확률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부 스케줄을 좀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구간이 비싸지는 않은 구간이지 않을까. 오히려 기업의 가치에 이 빅딜이 반영이 되지 않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용어들이 이제 좀 특수해서 마일스톤 그러면 일종의 계약금, 성과금의 그죠, 성과금 소비자인데, 같은 거죠. 뭐 어떤 농부가 이제 밭에서 감자를 캤는데, 이게 고구마 맛이 나네. 고구마 감자의 짬뽕인데, 그러면서 유명 식당에 일단 납품을 하고 계약금 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뭘 요리를 해 먹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네. 자, 근데 뭐 계속 뭐 좋아 그러면 더 납품해. 이런 식의 뭐 어떤 그 기술 수출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또 기업, 유한양행. 여기도 얘기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1분기에 라이센스 기술 수출한 수익이 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 이 랭라자라고 하는 또 유명한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유한양행은 지난해 뭐 폐암 신약인데 이 랭라자 네. 어떤가요, 요즘 상황은? 유한양행이 최근에 주가가 좋진 않습니다. 뭐 좀 무겁죠? 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기대치 대비 잘 안 나왔기 때문인데요. 라이선스 수익이 작년 대비해서는 잘 나왔기는 했지만 기대치 대비 좀 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2에서 3분기 사이에 훨씬 더 라이선스 수익이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출시도 앞두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유한양행의 공시를 보시면요. 길리어드와 원료약품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원료약품에 대한 금액도 2, 3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은 1분기가 가장 낮다. 그래서 실적 또한 2, 3분기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좀 바닥 쪽에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랭라자, 미국 이름으로는 라즈클루즈죠. 라즈클루즈와 아미반타맙의 경우에는 매출이 합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말 정도는 돼야 처방수가 어느 정도 제대로 가늠이 되고 매출 성장폭이 가늠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존슨앤존슨의 실적 발표 때 얘기가 나온 건데요. 라즈클루즈와 아미반타맙의 병용 투여 데이터에서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가 중간에 발표가 한 번 됐었는데 네. 그 이후로 처방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 처방수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존슨앤존슨이 최소 기대치가 5조 원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업사이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길리어드의 원료 약품 이게 조금 흥미로운데 뭐 그걸 파악하려면 유한화학을 잘 봐야 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상장도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봐? 그죠? 그렇죠. 시장에서 뭐 오유월경 뭐 잘 모르는 저한테 막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그럼 유한화학을 어떻게 내가 찾아가서 봐야 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하여튼 카더라긴 한데 뭔가 연관성이 있나 보죠. 자, 알테오젠. 이 논란이 많은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ALT-B4. 이게 참 용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원료와 그다음에 판매명하고 또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랭라자하고 또 판매되는 브랜드는 또 뭐 이렇게 있듯이.
자, 하여튼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알테오젠이 계약한 거에 대한 파급력 가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 계약이 체결이 된 시점이 네. 한참 알테오젠과 머크가 할로자임과의 특허 논쟁이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었음에도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빅파마가 알테오젠과 계약을 했다는 점이 그래도 유의미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임핀지의 SC 제형으로의 개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면역 항암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다 SC 제형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또한 당연히 나중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면역 항암제 IV 제형들은 SC 제형으로 다 변경을 하는 게 지금 트렌드라서 앞으로도 관련된 계약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키트루다 SC 제형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알테오젠에게 있어서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6월 달에 이 특허청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뭐 지연이 됐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이제 알테오젠이 신경을 쓸 건 아닌 것 같고 머크 측에서 특허 부분은 계속해서 방어를 한다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악재 해소가 되면 훨씬 더 업사이드가 커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압력 정책? 네. 그거에 따라서 약가를 떨어뜨리려고 보다 보니까 라이센스에 대한 것이 원료 약이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약에 대한 특허나 이거는 인정하겠는데 전달하는 기술도 이거를 특허로 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을 그렇죠. 이렇게 얹어줘야 돼? 이게 지금 논쟁의 본질인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알테오젠한테도 이것도 그럼 알테오젠도 악재인가? 이래서 주가가 한번 부러졌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찌됐든 약 자체는 동일한데 그걸 네. 제형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은 동일한데 제형을 변경을 했을 때 SC 제형을 변경을 한 후 당연히 편의성 뭐 그런 혹은 이제 유효성까지 좋아지는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걸 네.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는 다들 좀 헷갈려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로자임이나 알테오젠 모두 어느 정도의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뭐 네. 약가 인하나 뭐 이런 관세 이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다 일단락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이니까. 근데 뭐 항상 이게 양리 전달의 기술은 보면은 늘 생각나는 게 유산균 있잖아요.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된다 그래갖고 뭐 그런 그 CM송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코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암이 뭐 고형암이 됐건 어떤 암, 혈액암이 됐던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죠. 참 그게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자, 이번에 공개된 기업들의 기술 수출 계약 대부분 뭐 수년 전에 체결된 것들이 좀 많은데 K바이오가 네. 이런 계약들 이후에 좀 성과 실현이 좀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는 것들이 뭐 지문이 왜 이렇게 정부 정책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정부 정책이 그거잖아요. 전 정권을 얘기해서 그런데 패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 기초 과학 기술에 대한 R&D 예산 삭감. 네. 그러면서 뭐 전체가 다 와 뭐지라고 했던 것처럼 네. 바이오도 결국에는 이 기초 베이스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네. 근데 이제 쏟아붓더라도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저출산 육아 정책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몇 대 정부에서 다 쏟아부었지만 지금 나아진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허투루 쓰는 돈들이 안 되게끔 디테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강하나 연구원이 보시기에 좀 정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뭐 여야 후보 모두 바이오헬스를 미래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연설에서도 향후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가 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국가 투자에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AI 쪽에 또 투자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바이오 쪽도 당연히 같이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바이오, 우주항공, 의료장비 뭐 이런 것들 등 5개에 대해서 5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네. 이제 설립을 더 많이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후보 모두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는 유독 또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 이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바이오 중에서도 어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지도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말씀 방금 해주셨던 것처럼 맨 처음에 해주셨던 것처럼 AI나 의료 장비 쪽은 확실하게 좀 투자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움직였구나.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요즘 바이오 쪽에 투자 유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특히나 IT 혹은 AI 쪽에 대한 바이오 투자는 꾸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뭐 로봇이라고 하는 뭐 어떤 하여튼 뭐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네. 예, 그것도 연관성을 지어서 요즘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네. 것도 나오기 때문에 뭐 하여튼 또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 뭐 늙어가잖아요. 네. 저도 늙어가는데 나이 먹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늘 일상이 되다 보니까 자 AI와 엮인 제약바이오 요것도 사실 공약이나 뭐 거창한 것들은 많이 얘기해요. 네. 근데 아직도 실체적인 결과물들이 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사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 치매라고 일컬어지는 뇌병변 질환에 대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인가요? 맞아요. 네. 그 특수한 그 물질 단백질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뭐를 기술로 이렇게 해봤더니 뭐 이런 게 조금 나왔더라라는 진척된 게 네. 조금 없어서 그냥 5대 강국 막 그러면 그렇죠. 1, 2, 3, 4등은 누군데 뭐 몇 대, 5대, 4대 짬뽕집 막 이런 것처럼 조금 답답해서 그런데 네. 자 AI 바이오 좀 구체성을 좀 찾아주세요. 일단 AI 바이오의 경우에는 최근 또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근데 같은데요. 검토 단계죠 아직은. 아니요, 실행을 결정했어요? 하고 있고 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쯤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미 시작은 했는데요. 뭐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다 보니까 동물 실험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다만 네. 동물 실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상황이라면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체법을 인정해주겠다. 이고 이게 사실은 2022년에 먼저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네. 먼저 법안이 통과가 되었었고 이번에 조금 더 FDA 측까지 진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경우 AI 관련 관심은 축하할 일입니다만 일단 의료 수가 정도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수가를 조금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진단 업체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강제성을 띠지 않은 이상 매출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원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AI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외 기업과의 그런 투자 유치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를 좀 간소화한다? 간소화 이게 사람 생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어찌가 너무 길고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 사실 그 비용 자체가 대부분 보면 임상 모집하는 거와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뭐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아파 죽겠는데 요즘 뭐 그런 게 많죠. 아이고 너 무슨 정책적인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자 제약바이오 중에서 눈여겨보시는 기업. 일단 뭐 리가켄 바이오는 ADC 리가켄. 국내 1등이니까 그냥 정말 길게 봐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 가속 승인을 앞둔 파이프라인들도 많고 ADC 플랫폼의 경우에는 페이로드, 항체, 링커가 다 따로따로 있고 대부분의 ADC 플랫폼 기업들이 다 따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이 유독 또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ADC 플랫폼 국내 1등인 리아켄 바이오는 정말 그냥
꾸준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ABL 바이오도 굉장히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어제 너무 급등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ABL 바이오처럼 빅딜이 2번 나온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좋은 딜들이 빠르게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리아켄 바이오와 알테오젠 모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뇌질환 쪽에 대한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을 시기에 ABL 바이오도 충분히 그냥 오래 본다면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작은 기업들로는 하방에 좀 모멘터가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나 지너스 정도.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제 룬드백 혹은 에보뮴이랑 라이선스 아웃한 것들의 임상 진전이 하반기에 좀 많이 기다려지고 있고요. 네. ABC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얘기도 하반기에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너스의 경우에는 AI 쪽에서 혹은 싱글셀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혜 혹은 AI 쪽에 대한 수혜를 보신다면 이런 작은 기업들도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도 심상치 않은데 그거 뭐 또 이슈되면 한 번 더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 제약바이오를 커버하고 있는 우리 강하나 연구원 오랜만에 좀 모셔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